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시나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면인데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제 수업을 해야 돼서요. 예, 죄송합니다. 예, 마스크를 벗으면 또 신고하실까봐. 그래서 마스크 끼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법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죠, 그죠? 예, 매주 토요일은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이 과목을 이제 1년 동안 공부하시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실 거예요. 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요. 저는 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하면 저는 어, 그냥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뭐 키 크고 잘생기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열심히 여러분들 학교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14회 때부터 이제 강의를 해서요. 여러분들 같이 보실 33회까지 열심히 1년 동안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경력은 한 19년 되고요. 이제 올해가 20년 차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냥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는 저기 왕십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학사하고 이제 석사하고 박사 수료까지 하고 그랬고요. 저희 은사님은 이제 정동호 교수님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데 민법 전공하신 분이 계셔요. 민법학의 태두신 정동호 정자 동자 호자 교수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 자, 그래서 이제 제 소개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과목. 우리 공인중개사 이제 시험 합격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데, 요 과목이 1차도 있고 2차도 있지요. 기본적인 내용은 아실 텐데, 1차에서 민법하고 학개론 있고요. 2차 과목입니다. 2차 과목에서 공법도 있고, 공시법, 세법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 법령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2차 과목인데 줄여서 보통 공인중개사법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과목을 이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과목을 이제 같이 공부하시게 됩니다. 40문제 다 맞으시면 100점이라는 점수가 나옵니다. 100점 나오시면 2차 과목인 공법이라든가 공시법, 세법에다가 그죠? 여기에 40점, 40점 과락 점수만 아니어도 2차는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실적으로 요 100점이 예전에는 중개사법에서 100점도 많이 현실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문제가 좀 어려워지죠. 갈수록.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표를 90점으로 목표를 합니다. 시험의 난이도가 자꾸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100점은 사실은 조금 저기 위에 계신 분 하늘에 조금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정상적으로 출제가 되면 우리들은 충분히 100점을 맞는데 문제가 정상적으로 출제되지 않은 문제들이 한 4문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어쨌거나 그걸 4개 정도 많으면 5개 정도를 제쳐두시면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90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은 풀어줘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세 과목이 다 비교적 평이하게 나오면서 요 과목을 고득점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다른 과목을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요 과목에서 90, 100점 맞고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막 그랬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일단 3개를 다 묶어버려요. 묶는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3과목을 다 점수를 못 받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갈수록 더 닫아버려요. 점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려요. 그 중에서 3개 중에 하나를 풀어줘요. 하나를. 그러니까 꼭 예전과 완전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다 쉽게 출제하면서 한 과목을 더 쉽게 출제해서 선택적으로 하나를 전략 과목 잡아가지고 그것을 위주로 해서 커버해서 다 합격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3개를 다 예전 점수 못 받도록 출제를 합니다. 그 중에 셋 중에 하나를 풀어줘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아직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올해는 뭐가 풀렸습니까 하면
공법이 풀렸어요. 공법이. 그래서 공법이 보통 4회점 맞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법이 요즘 올해 시험은 한 5점, 6점 맞도록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법에서 예전에 100점, 90점 맞으신 분들이 8점, 7점 맞고도 원래 다 합격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한가 2차에서 예전처럼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해서 쉽게 합격한다. 그 생각보다는 세 개를 일단 다 하시는 거예요. 세 과목을 다 열심히 다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과목에서 내년에는 요 과목이 풀릴 수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래서 요 과목에서 풀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풀리든지 풀린 과목에서 평소보다 점수를 10점, 20점 더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요 과목에서 100점 받던 시제는 이제는 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과목 자체에 한계가 있어요. 이 과목 자체에. 그래서 이 과목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7점, 6점 맞도록 출제를 못해요. 과목 자체가. 비교적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90점 정도를 받자. 그래서 9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도 90점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과목에서 40점, 40점 맞으면 이거는 좀 힘들죠. 다른 과목에서 한 50점 정도 40점이면 합격이 될 거고, 요 과목에서 만약에 실수해서 80점 정도 맞으셨다면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합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진짜로 이 과목이 안 맞다, 나는 도저히 이 과목이 맞지 않다, 그런 분은 없어요. 본인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7점대로 깔아버렸다, 이 과목을 7점대 깔아버렸다 하게 되면 좀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둘 중에 풀리는 과목에서 점수를 더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갈수록 시험 문제는 어려워질 거다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고, 이제 상대평가로 간다 하잖아요.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상대평가로 가게 되면요, 이제 등수로 들어가셔야 돼요. 등수. 그래서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할 때 올해는 예를 들어서 10,000명만 뽑겠습니다. 보통 20,000명, 30,000명 합격자가 나올 텐데 올해는 10,000명만 뽑겠습니다 하고 인원이 공고가 됐을 때는 2차는 상대평가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10,000등 안에 드셔야 돼요. 10,000등은 그래도 좀 피부에 덜 와닿는데 만약에 1,000명만 뽑는다, 1,000명만 뽑는다 하고 공고가 나왔다면 1,000등 안에 드셔야 돼. 전국 1,000등 안에. 전국 1,000등이면 우리들은 다 합격을 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늘 상위 1%는 다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1,000명을 뽑든 뭐 500명 뽑든 우리들은 다 합격을 하고 우리 300명 뽑아도 합격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일반인들은 대충 공부하신 외부에 계신 분들은 합격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상대 평가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중이고,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은 24년부터는 상대 평가로 가도록 내부 결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앞으로는 상대평가 갈 거다. 그럼 상대평가 앞둔 절대평가는 문제가 쉽게 출제되지는 않을 거다 하는 거. 그래서 갈수록 시험 문제가 이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질 거고,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올해 따셔야 됩니까? 내년에 따셔야 됩니까? 몇 년 있다가 따셔야 됩니까? 올해 따셔버려야 됩니다. 올해라는 것은 이제 2022년도 따버리셔야 돼요. 따버리시고 상대평가 되고 이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 자격증의 가치도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참고로 미국은 공인중개 자격증이 웬만한 변호사보다 자격증의 가치가 더 높다 그러잖아요. 미국은 뭐 소위 말하는 복비도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7%, 8%대 막 이렇게 받아요. 우리는 지금 0.9%이 정도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죠? 주택은 또 0.7로 또 떨어졌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복비도 굉장히 세고요. 웬만한 변호사보다 훨씬 더 전문직으로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갈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라는 말은 2022년도에 꼭 절대평가할 때 꼭 점수를 받으시고 합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하셔야 돼요.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든 안 하시든 자격증 무조건 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2차 과목에서 그래도
그 과목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어렵게 나오면 손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점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점수는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원래 꼭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기본 개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예전처럼 막 100점 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요. 100점에 대한 환상. 저도 이제 하다 보면요. 욕심이 자꾸 생기거든요. 또 열심히 또 제가 열심히 또 하다 보면 또 열심히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야, 이거 100점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막판에 100점 목표로 수업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을 딱 열고 보니까 한 4문제 정도가 아주 이상한 것이 지금 이 제기 들어가 있고 심지어 오타도 문제 자체 오타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한 100점은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거나 많이 아쉬웠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했었거든요 우리가요. 그래서 막판에도 진짜 열심히 하고 이제 100점을 맞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랬는데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되면 이상한 데서 이상한 문제로 출제를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많이 상실감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점, 90점 아무리 못해도 80점 정도는 다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다 합격하셨어요 작년에도. 다만 이제 다른 과목에서 좀 한두 문제 차이로 다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요 과목이 전략 과목인 것은 여전히 맞는데 다만 100점에 대한 환상은 좀 버리자는 거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케이. 자, 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위차 과목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이제 저와 같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요 과목이든 뭐 다른 과목이든 이제 진도표예요, 진도표. 우리 받으신 자료인데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이 화면으로 다 띄울 거니까. 진도표인데요. 진도표가 우리 매주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거고요. 11월, 12월은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잡아주시자 하는 것이고, 교재는 이제 기본서로 하게 되는데, 자, 교재는 이제 기본서인데요. 요 기본서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과제분으로 이렇게 받으셨는데, 실제 기본서 받으시면 앞부분 내용이 똑같습니다.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일단 한 주 오늘 하고, 늦으면 다음 주까지는 아마 요 프린트로 보실 거고, 기본서가 아마 다음 주는 나올 예정인데, 혹시 만약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왔다 하더라도 요 프린트 가지고 수업을 이제 그렇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내용은 똑같아요. 기본서하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7주 과정 나오거든요. 11월, 12월 기본 과정은 7주니까요. 7주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인데 오늘은 아마 요 교육제도까지는 못 나갈 거고 요 시험제도까지 그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순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뒷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전체적인 1년 강의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과목마다 다 똑같은데요. 사실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또 말씀을 드려보면 11월, 12월은 이제 기본 개념이니까 기본서 가지고 기본 내용 개념 위주로 그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오늘은 문제 지문의 프린트는 없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복습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복습 지문으로 프린트가 미리 나갈 거니까요. 다음 주에 오시면 그 전주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으로 미리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업할 때 같이 확인하고 이제 진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복습 지문으로 복습하고 진도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는 50점 갈수록 이제 60점, 70점 갈수록 이렇게 이제 10점씩, 10점씩 올려서 그렇게 진행할 단계별로 그렇게 수업을 할 거고요. 1, 2월 2달 과정 기본서 한 번 더 보실 거고 3, 4월 달에 요약집이 나옵니다. 요약집이요. 요약집이 나오는데 요약집하고 기본서 같이 보실 텐데 위주는 요약집 위주로 보실 거예요.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3, 4월 달에 이제 요약집이 나오면 요 기본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들이 조금 머릿속에서 산재되어서 정리가 덜 될 수 있는데 요약집까지 요약집도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좀 보시고 정리하기 편하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약집 가지고 3, 4월 달부터는 계속
요약집으로 반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달이 한 과정이니까요.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그 다음에 5번 보고 어머나 또 보네. 여기로 매주 봐요. 매주. 그러니까 최소한 5번에서 한 10번 정도는 반복이 됩니다. 5번에서 10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니까 같은 내용 가지고 5번, 6번, 10번까지 보셨다면 그 내용은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고 계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시험장 가시거든요. 그리고 시험 보시고 합격하시고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버리셔야 돼. 막상 필드 나가시면 아무 쓸데 없어요. 배운 대로 중개하시면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드 나가시면 공부하신 거 다 버리시고 현장에 맞는 실무를 또 따로 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또 그때 가서 또 이제 적응해서 맞도록 하겠지만요. 공부하신 내용이 물론 이제 도움 많이 기본적으로 도움은 되시겠지만 또 필드 나가셔서 막상 영업하는 거 하고요.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또 사실은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시험용으로 그렇게 이제 지식 차원에서 시험용으로 보신다 이렇게 마음 편합니다. 그럼 마음 편하시고 어쨌거나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합격하시면 무조건 다 공부가 다 뿌리고 현장 가서 이제 필드에서 필드 실무를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예컨대 33조의 금지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필드 나가시면 딱 33조 법정으로 오려서 가지고 세상밑에 딱 꽂아놓고 그걸 잘 연구하시면 돈 버는 게 여기 다 있어요. 다만 그것을 노골적으로 하시면 다 처벌이 되거든요. 대신에 싹 이렇게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쨌거나 시험 볼 때까지만 딱 머릿속에 딱 내용을 딱 100% 반복된 상태에서 시험장 보자는 거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 가시면 기출문제집이 나오거든요. 5, 6월 달에는 이론하고 기출문제집하고 같이 볼 거고요. 7, 8월 달에는 요약서 이론에다가 예상 문제집, 객관식 문제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도 같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5, 6월 달에는 이제 이론하고 기출문제, 7, 8월 달에는 이론하고 예상 문제집 이렇게 할 거고요. 3, 4월 달에는 요약집 위주로 해서 내용을 보기 좋고 정리하기 좋도록 딱 이렇게 내용을 딱 마무리해서 정리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9, 10월 달은요 실전 과정이 돼가지고요. 이때는 핵심 이론 정리를 또 하고요. 그 다음에 40문제 실전처럼 전범위에 걸쳐서 시험 보시고 답안지 제출하시고 채점해서 틀린 문제 위주로 집중적으로 또 해설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매주 전 범위를 매주 반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요 점수는 충분히 사람의 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더 높은 점수는 하늘이 조금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어쨌거나 요 점수까지는 꼭 받고 고득점 합격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과목을 꾸준히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강의는 그렇게 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프린트 나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전체 체계도거든요. 체계도. 자, 요 체계도인데 요걸 조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이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과목입니다. 예. 자, 요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이죠. 2차 과목에서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요 과목은요,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됩니다. 제1편, 제2편, 제3편, 요렇게 해서 세 파트로 구성되고 4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제1편이 뭐냐 하면 공인중개사 법령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을 해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어떻게 하고 사무소 오픈해서 구청 가서 등록된 상태에서 중개업을 어떻게 하느냐. 중개업을 할 때에 법에 따라서 제대로 해야 되고 위반해서 법을 위반하게 되면 다 처벌된다는 거. 그 구조거든요. 여기에서 40문제 중에서 한 30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적게 나오면 26문제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편에서 40문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1편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제2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이거든요. 우리 실거래가대로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거래가 되면 실거래가대로 신고하시라.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실거래가대로 신고하세요. 그거와 관련되는 법령인데요. 한 5문제 정도 출제 비중이 있고요. 많이 나오면 7개 정도. 올해는 올해라고 해도 되나요? 예, 어쨌거나 요 앞에 봤던 시험은 특이하게도 8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아주 특이한 현상이고요. 보통은 한 5개 정도, 많이 나오면 한 7개 정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편인데 제3편은 중개 실무 파트예요. 실무.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아주 많이 나올 때에는 7개까지 출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실제 업무. 그러면 실무를 어떻게 할까요? 중개 실무를 그렇습니다. 잘 이렇게 실무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무에 필요한 다른 과목들을 다 공부를 하시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무에 필요한 민법이라든가 부동산 학이라든가 중개 실무에 필요한 공법이라든가 공시 지적하고 등기라든가 그 다음에 세법이라든가 이런 다른 과목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실무에 필요한 법들을 또는 그 부동산 학을 공부하셔서 평균 점수 6점 이상이 되시면 전문가입니다 해서 준 자격증, 이 실무에 필요한 자격증 가지고 실제 업무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실무 쪽은 기본적으로 타 과목들하고 관련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전 과목하고 다 관계돼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이다, 예술적이다, 종합 응용 예술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무를 어떻게 하느냐? 기본 개념 잠깐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중개 실무할 때 중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중개 사무소. 사무소 계셔요. 자, 의뢰인이요. 의뢰인이 중개업을 하시는 전문가님, 제가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팔고 싶어요. 제가요 직거래해서 매매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왠지 불안해요. 그러니까 복비라는 형식으로 중개 보수를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을 드릴 테니까 안전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중개를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법적으로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해주세요. 약속을 청한다. 법적인 약속을 청하게 돼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요 안전하게 중개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안전하고 금액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실껏 신이 성실로서 할 것입니다 하고 승낙할 거예요. 그죠? 그럼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거기에서 이제 법률적 효력을 발생을 하는 약속이 체결됩니다. 그것을 법에서 뭐라고 합니다?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 그렇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주로서 이 계약이 체결되는데 요 계약의 이름을 무슨 계약이라고 합니까? 하면 중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요 계약을 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같은 말로는 중개를 의뢰합니다 해서 중개 의뢰 계약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요. 중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해서 중개해 주기로 법률상의 그러한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전문가님, 제가요, 이 동네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은데, 직거래할 수도 있지만, 위험성도 있으니까 전문가님, 제가 복비 형태로 보수를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 드릴 테니까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도 이제 법률상의 용어로서는 그렇게 해주세요. 뭐가 됩니다? 청약의 의사 표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중개해서 거래가 되도록 도와드릴게 하고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를 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게 되면 법률상에 뭐가 체결됩니다? 계약이 체결돼요.
요 계약도 무슨 계약이라 합니다? 중개계약. 중개해 주기로 약속하는 계약. 중개계약. 그래서 요쪽에도 중개계약, 요쪽에도 중개계약. 중개해 드릴게요. 중개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해 주기로 매도 팔아 주기로 약속한 이 물건에 대해서 거래가 되도록 도와주려면 물건에 대해서 뭘 하셔야 되죠? 물건 조사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렇겠죠. 아파트 오케이. 아파트 현대 아파트예요? 그래요. 몇 동 몇 회요? 101동 101호예요. 몇 평이에요? 32평이에요. 오케이. 전세권 설정돼 있어요? 없어요. 실거주하고 있나요? 예, 그래요. 저당 잡고 은행 융자 있나요? 없어요. 깨끗한가요? 깨끗해요. 자, 여러 가지를 물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해둘 겁니다. 그렇죠? 조사 확인할 때 이제 공부상 검토라 해서 국가에서 만든 공적 장부를 쭉 다 띄워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장도 띄워보고 등기부도 띄워보고 토지 같으면 지적도 같은 도면도 띄워볼 거고 아까처럼 또 집주인한테 물어도 보고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부상 검토 서류상으로 쭉 확인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현장도 직접 가봐서 확인해야 되겠죠. 현장 답사 부동산은 임장성이다 해서 임장 활동하거든요. 현실로 또 가셔가지고 진짜로 맞느냐, 이 집이 맞느냐, 햇볕 잘 들어와요? 잘 들어와요. 진짜로 햇볕이 잘 들어오는지 또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 답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료 요구. 집주인한테 물어도 볼 수도 있더라. 요렇게 이제 서류도 띄고 현장도 가고 집주인한테 물어도 보고 이것을 총동원을 해서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할 거고요. 조사 확인한 바를 물건을 사주세요. 매수 의뢰를 아까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당신이 원하는 물건이 제가 조사해본 요 물건이 딱이요. 딱. 그래서요. 제가 현장 안내할 테니까 현장 가서 물건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본다 하겠죠. 현장 안내를 해서 물건 보여주면서 조사 확인했던 것을 물건을 취득, 매수하려는 자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다? 설명하겠죠. 설명. 그죠? 조사 확인한 바를 취득, 물건을 취득, 매수하려는 자에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설명할 때는 반드시 근거 자료, 대장, 등기부 같은 것을 딱 제시를 하고 객관적 자료를 딱 놓고 이제 설명을 해야지 진실성도 있고 정확성도 있을 겁니다. 서류 같은 거 제시하지 않고 이빨만 가지고 설명한다. 조금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죠? 착각할 수도 있고 또 과장되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설명하면서 이제 실무 쪽에서는 본격적인 영업 활동도 들어가겠죠. 그죠? 판매 기법을 동원해서 영업 기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요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이 아파트를 사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매매 계약이 체결될 겁니다. 당신이 산다고요? 청약. 제가 산다니까요? 승낙. 그래서 매도 매수 의뢰인 간에도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당신이 산다고요? 청약. 제가 삽니다. 승낙.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라는 사고 팔기라는 계약이 체결될 거예요. 사고 팔기라는 계약 무슨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 매매하기로 약속한 거고, 그죠? 만약에 팔아주세요가 아니라 세를 놔주세요. 임대 의뢰가 들어왔고 세를 얻어봐 주세요. 임차 의뢰가 들어와서 요 과정을 거쳐서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그 거래는 무슨 계약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돼 있죠. 그죠? 임료를 주고, 그죠? 임료, 사용료를 주면서 소위 말하는 월세 주면서 빌려주고 빌려다 쓰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거고, 자, 여기에서 제가 아파트 갖고 있는데 상가하고 바꿔주세요. 저는 상가 가지고 있는데 좋은 아파트 바꿔주세요. 교환해 주세요. 이렇게 거쳐서 거래가 되었다면 이것은 교환 계약이 될 거고, 전세권 설정해 주려고 해요. 전세 놔주세요. 전세 얻게 해주세요. 전세권 등기가 되면 이것은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이 전세권 계약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 전세권 설정 계약 등등등 이러한 계약을 통칭해서 무슨 계약이라 합니까 하면
거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매매 거래, 교환 거래, 임대차 거래, 전세권 설정 거래 이런 식으로 그걸 통칭해서 다 묶어서 얘기할 때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전문가는 뭐를 써줘야 되죠? 매매일 때는 매매 계약서 써주죠. 매매 계약서. 그래서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었으니까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요 사례는 매매다 하게 되면 매매 계약서. 오케이. 임대차 같으면 임대차 계약서, 교환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자, 이렇게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매매일 때 매매 계약서를 몇 통을 써야 될까요? 몇 통? 실무상 몇 통 쓸까요? 두 통, 세 통? 세 통 써야 되겠죠? 매매 계약서. 세 통을 써서 똑같은 계약서 세 통을 쓰겠죠, 뭐. 아니면 두 통을 쓰고 한 통을 복사를 하든 어쨌든 세 통은 나와야 돼요. 세 통 나와서 매도인 도장 찍어야 안 찍어요? 도장 찍어요. 매수인도 도장을 찍어요. 중개하신 우리 전문가도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찍어서 증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다 찍어요. 그리고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중개업 전문가는 몇 년을 보관하느냐? 법적으로 5년은 이것을 또 보관도 하셔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복비 받아야지. 이제 복비를 받는데 복비는 보수요, 무제한으로 받아요? 한도가 있을까요? 이게 한도가 있습니다. 이게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이걸 없애야 되는데 아무도 이걸 안 해요. 분신을. 한도를 없애자. 한 명만 휘발유 껴져버리면 이거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아무도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나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아무도 과감하게 살신성인 정신이 없더라.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법적인 한도가 있더라. 한도가 여기 이제 상가라고 가정하게 되면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몇 프로입니까 하면 여전히 0.9% 한도고요. 주택일 때는 주택은 예전에 매매 같으면 0.9였다가 안타깝게도 이것이 지금 0.7로 그렇게 지금 낮춰진 상태거든요.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저것이 상가였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상가였다면 30억에 저 상가 건물이 매매가 되었다면 복비가 한도가 얼마가 됩니다? 0.9%거든요. 39, 27, 2,700만 원이 복비의 일방에 대한 한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가 2,700, 매수인한테도 받는 한도가 2,700. 양쪽 다 받았다면 얼마 됩니다? 5,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초과해서 받으시면 된다는다? 안 됩니다. 한도를 초과해서 받지 마시라. 초과해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되고요. 또 등록이 또 취소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도를 절대로 초과해서 받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30억짜리 상가 매매 한 건 했다면 법정 한도가 0.9니까요. 3997 양쪽 다 받으면 5,400. 5,400이면 한 달 생활은 될 겁니다. 좀 아껴 쓰고 이러면 돼요. 그죠? 그죠? 자, 여기다가 토지를 만약에 20억짜리 토지를 또 매매 한 건 했다면 토지도 지금 현재 0.9거든요. 29, 18, 1,800 이렇게 되죠. 양쪽 다 받는다면 얼마 됩니까? 3,6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가 한 건 하시고 토지 한 건 하시고 주택도 한 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뭐 그냥 아껴 쓰면 한 달 생활 되고 더 아껴 쓰면 두 달도 생활 되고 그러니까 아직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아직도 주택이다 그러면 30억짜리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30억짜리 디글디글합니다. 종로도 막 디글디글 할 거예요. 자, 요 15억이 넘죠? 15억 넘으면 지금 현재가 0.7이에요. 0.7. 자, 30억이다 아파트 35억 반포 있는 아파트 30억에 매매했어요. 지금 한도가 0.7이거든요. 얼마 되면 37은 21, 2,100 양쪽 다 받았는데 2,400만 원. 그때도 한 달 생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괜찮아요. 0.7도 아직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따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죠. 영업도 잘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이제 거래가 되죠. 그래서 의뢰를 받아서 여기까지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의뢰를 받아서 중개 계약을 체결해서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하고 설명도 하고 영업을 거쳐서 결국은 거래가 될 때까지의 일련의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이 중개 실무 파트인데요. 그 과정에서 대장도 띄어보고 등기부도 띄어보거든요. 토지 같으면 당연히 지적도 도면도 띄어보는데 대장 등기부를 어떻게 봅니까? 도면을 어떻게 봅니까? 뭔가가 우리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시법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등기부도 관련해서 그죠? 공시법 시간을 통해서 대장 보는 법, 등기부 보는 법, 권리의 우열 관계 이런 것들을 공시를 통해서 다 하실 거고, 자, 취득세는 조세가 얼마가 나옵니까? 라고 매수인이 물어봤을 때, 취득세요? 몇 프로인지를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세금은 세무사님한테 물어보시죠 해버리면 전문가가 아닌가 보다. 부동산 취득세도 모르는구나 해서 다른 사무소 가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취득조세만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양도소득세 얼마 나옵니까? 물어봤을 때, 그렇죠. 그것도 이제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메이드인에게서 물건을 설명할 의무는 없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비스 측면에서 메이드인에게도 양도세 대충 몇 프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마음에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세법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재산권 이전의 의무가 있고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동시행 관계입니다. 쌍무계약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시간에 하시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요 매수 쪽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돼요? 지금 사는 게 맞아요? 지금 사셔야 돼. 이렇게 부동산 경기라든가 아니면 뭐 지렛대 효과를 하나요? 어떻게 돈을 융통해서 어느 정도 융통해서 뭐 할 수 있나요? 부동산 학시간에 또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토지인데요. 요 땅을 만약에 취득하면 제가요, 아파트 같은 거 지을 수 있나요? 제가 시행사인데 이 땅 취득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나요? 이 땅은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서요, 5층 이상 아파트를 못 지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 시간 통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고, 땅을 사가지고 제가요, 건폐율, 용적률, 건물 하나 짓고 싶은데 어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공법 시간에서 기본 내용들 다 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농지를 취득하고 싶어요. 농지에 대해서도 공법 시간에 농지법 시간을 통해서 다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중간중간에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임야 같으면 이제 분묘 관련해서요. 분묘 기지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로 확인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묘 기지권이 있는 임야를 취득을 해요. 그러면 묘진에게 나가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요 민법 시간에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아까 이제 농지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죠? 농지법도 기본적으로 또 경자, 유전의 원칙 같은 거 알고 계셔야지 또 공법 시간을 통해서 이걸 또 알고 계셔야지 중개를 하더라. 임대차,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어느 시간에 합니다? 민법 시간에 하신 그 내용 또 알고 계셔야지 주택 상가에 대한 임대차 중개도 할 거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매매로 이제 등기체이죠. 등기법도 나오지만 등기와 관련해서 을이 매수를 했거든요. 을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탈세 목적으로 등기 명의를 친구 A 이름을 빌려서 등기를 이렇게 받아놓어도 될까요? 안 되죠. 실명으로 등기하세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이라 하거든요. 이것도 어느 법 시간에 다 공부하시는 것이다. 민법 시간에 민사특별법을 통해서 다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 쪽은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기본 틀만 여기서 잡고 계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른 과목하고 다 연관성을 갖고 다 연결돼 있어요. 반대 해석을 하면 틀만 잡고 계시면 다른 과목에서 다 알아서 그 내용을 다 채워줘요. 그러니까 실무 쪽은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까? 아니면 오늘 밤새고 그냥 쇼를 다 봐야 됩니까? 이거는 천천히 하시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돼요.
짜짜로니 해결법이라 합니다. 자연스럽게 다 해결돼요. 이거는 조급하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른 과목이 다 내용이 습득이 되면 이걸 다 빈 내용을 다 채워가지고 이게 다 완성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내년 이제 3월, 내년이라고 해도 되나요? 22년도 3, 4월 과정이 지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다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틀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해요. 하긴 하는데 다른 과목에서 구체적으로 다 해준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업 차원에서요. 법원 경매 물건 알선 대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 경매가 이제 민사 집행법이 있습니다. 민사 집행법을 통해서 경매 물건 소개로 끝날 수도 있고 입찰을 대리할 수도 있고 입찰 대리를 어울할 때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지방 법원에 가서 대리업자로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요게 고유한 영역이니까 실무의 고유한 영역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자세하게 볼 거고요. 여기까지는 다른 과목에서 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채워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묶어서 몇 문제가 나오느냐. 보통은 5개에서 많이 나오면 7개 정도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 조금만 더 가보면요. 여기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에서 보통 한 문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에서 한 문제,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보통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분묘기지, 농지부까지 싹 다 묶게 되면요. 경매에서도 한 문제, 경매 대리 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요거 하나, 상가 임대차 보호 하나,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경매 하나, 대리업 관련된 대부규칙 하나, 하나, 둘, 셋, 네 문제는 기본적으로 깔리는 문제고 거기에다가 분묘기지와 관련 분묘기지권하고요 묘하고 관련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이걸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보통은 나오는데 가끔가다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농지법도 보통 한 문제 나오는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안 나오고 이쪽에서 실무법에서 하나 나왔다면 하나, 4개, 5개로 끝낼 수도 있고 이게 싹 다 나오게 되면 4문제, 5문제, 6문제, 7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이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나중에는 이것을 포인트로 해서 그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오늘 다 쇼부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른 과목이 되시면 따라서 완성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령 요거 보고 요거 볼 건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은 크게 이제 3가지 같은 4개예요. 여기까지 하고 쉬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요 또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쉬었다가 이거 천천히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인데 요거는요 크게 4가지 같은 3가지인데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실거래가대로 신고하세요. 요 내용에서 한 3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작년에 신설된 거죠. 올해라고 할까요? 그냥 아직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가 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이것도 임대차 현황을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한 문제.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제도. 토지 거래하기 전에 허가 받고 거래하세요. 토지가 투기가 됩니다. 투기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을 딱 지정을 해요. 그럼 지정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설정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 및 예약을 하기 전에 허가받으라. 복잡죠? 그렇게 말이 좀 길죠?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거래하기 전에 허가받으라. 실수요자는 허가해준다. 거래할 수 있다. 투기 목적이라면 구청에서 허가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거래하지 마라. 그래서 투기를 이제 방지하고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문제 내지 2문제 정도 보통 출제가 되는데 작년 자꾸 말이 붙어서 그런데 아직 해가 안 바뀌었으니 올해 시험인데 그냥 작년 편의상 그렇게 할게요. 어차피 우리는 내년에 시험 봐야 되니까 우리 시험 볼 것을 올해라고 하고 네. 해가 이제 바뀌었다고 치고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는 특이하게도 여기 3문제가 나왔어요. 토지거래 허가가 3문제가.
자, 그랬어요. 근데 보통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외국인 특례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함부로 마음대로 취득을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테헤란로에 있는 강남 빌딩에 많은 부분들이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외국 자본들이. 그렇잖아요. 그 외국인들은 아파트 살 때도 대출에 대한 규제를 안 하나 봐요. 한국인들은 우리가 강남 아파트 사고 싶어도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요, 대출 규제도 한국 사람보다는 이렇게 많이 안 받나 봐요. 어쨌거나 중국 자본들 많이 들어와 있고 외국 자본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주도 땅도, 제주도도 중국인들 많이 소유하고 일본인들도 많이 소유한대요. 일본에서 지진이 한번 나면 부산에 있는 아파트, 부산 근처에 땅들 있잖아요. 일본인들이 많이 사러 온대요. 자, 막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대한민국 땅에 반쪽은 중국인에게, 반쪽은 일본에게 다 넘어가 버렸고, 자본주의니까 상속으로 다 영구히 상속으로 외국인 손에다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영토가 없네요. 어머나 외국 땅에 태어났네? 이상하죠? 자,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때 특별한 규제를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 쪽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두 문제 내지 한 세 문제 정도, 주택임대차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기존에는 요거 나오기 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세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해서 다섯 문제가 보통 전통적으로 나오는 출제 비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제도가 또 도입이 되었고, 또 여기에서도 뭐 한 문제 더 추가해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5개에서 한 7개, 그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 공인자 법령은 요거 좀 쉬었다가요. 공인자 법령 요것을 쉬었다가 또 보기로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편으로 요 과목 구성돼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할만합니까? 예. 자, 그럼 좀 쉽게요. 쉬었다가요. 요 대부분 문제가 나오는 공인자 법령 체계를 보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보시겠습니다. 예.